법령이 답이다. 법령 해석의 신 신용철입니다. 어제 제 62회죠. 62회 세무사 시험 2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8월 3일 일요일이고요. 8월 4일 일요일 오후 한 3시 반, 3시 40분 정도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학생들로부터 이제 문제를 이렇게 받고 어제 하루 종일 이제 그 답안지를 썼어요. 답안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했고, 일단 이제 그 지금부터 그 강평을 좀 할 건데요. 총평하고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 해설을 조금 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실제로 뭐 이렇게 문제를 이제 풀고 답이 맞고 안 맞고는 뭐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저희가 이제 그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거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하고 앞으로 이제 세법학 출제 기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총평입니다. 총평인데요. 일단 이번 세법학 시험은 지난 한 3년 동안 2021년도 이후에 22, 23, 24 이렇게 약 3개년치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21년도 이전의 방향으로 다시 회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1년도 이전에는 그래도 이제 그 판례 관련된 부분도 제법 많이 나왔고요. 그 케이스형 문제라 그러죠. 제법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론형 문제도 이렇게 적절한 비중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21년도에 일단 좀 뭐 이렇게 출제 시비에 이렇게 휘말리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조금 심할 정도로 그 이론형 문제, 그러니까 법령 제시형 문제가 많이 나왔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그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몰랐던 거죠. 몰랐긴 했지만,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지난 걸 바탕으로 이제 대비를 했어야 되고, 지난 게 바로 이론형 문제가 대부분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법령 위주의 그런 강의를 좀 진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험과 달리 좀 사례형 문제 출제 비중이 조금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법령의 중요성이 떨어졌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그게 그 케이스형 문제가 나왔든 이론형 문제가 나왔든 간에 항상 근본은 뭐예요? 바로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항상 케이스형을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 케이스형은 옳고 그름을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 판단의 시발점은 전부 다 법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케이스형 이제 살펴볼 건데요. 케이스형의 항상 시작은 뭡니까? 바로 법이라는 거. 그래서 법령의 중요성이 이전에 비해서 줄어들었냐?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앞으로도 법령이 중요하다는 그것은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험에 있어가지고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시험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령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법령을 제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법령에서 시작한다라는 거 그거 제가 한번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그 시험 그 출제 경향을 봤을 때는 법령 암기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이렇게 케이스형이 좀 적절한 비중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요번 세법학 1부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세목이죠. 그래서 국세기본법부터 상증세까지 판단해보라 문제가 다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중 자체가 조금 많이 케이스형으로 좀 기울긴 했는데 그래도 케이스형이 출제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변별력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법학 시험에 이제까지는 그 공정성 때문에 그 출제 시비에서 조금 자유롭고자 아마 이론형 문제를 조금 많이 냈었는데 향후로는 아마도 그 판례형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별력 가지기는 조금 좋다라는 거죠. 만약에 판례형 문제 같은 경우 변별력이 좋은 이유는 그 법령을 암기하는 거 뿐만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법령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거든요. 판례의 케이스를 우리가 전부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주어진 법령 있잖아요. 법령은 암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법령을 암기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케이스형 어떤 케이스 문제가 나오든 간에 답이 틀릴 수는 있어.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근거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갖다 대느냐의 문제는 결국
법에 법령을 얼마나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변별력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그 지금 출제 경향이 맞고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막 그 법령 문제가 판례 문제가 쭉 깔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판례 문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일단 이제 세법학 일부를 한번 보시면 케이스형 문제가 한 세목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부터 해가지고 소득세, 법인세, 그다음에 저기 상증세까지 전부 다 케이스형 문제로서 이제 처분에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봐라 라고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래서 그 케이스형 문제는 사실상 학생분들이 이제 그 관련된 법령이 뭔지도 이제 떠올리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가 나오면 그 근거 갖다 대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어떤 법일까? 요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 그 관련된 판례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나아가서 어떻게 그 관련된 그 사례를 적용하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케이스형 문제가 진짜 어렵긴 합니다. 됐죠?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많이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편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그 수험생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주제 자체가 국세기본법부터 상증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주제 자체가 그렇게 지엽적이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지엽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됐죠? 물론 지엽적인 거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지엽적이진 않고 뭐 충분히 우리 학원가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들, 그런 주제 위주로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가 없는 것보다는 이제 평소에 학원에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출제되긴 했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이 네 가지 세목 중에 우리 세법학 1부에서 네 가지 중에 가장 좀 지엽적이고 좀 불이타라고 할 수 있는 거, 우리 불이타라는 건 이제 예상치 못하고 한 대 맞는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불이타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법인세법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법인세법은 나중에 저하고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지엽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법학 2부 같은 경우에는요, 세법학 1부에 비해서 케이스형 문제는 조금 덜했어요. 케이스 뭔가 판례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법령 위주로 물어봤고, 그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그건 판례는 아니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에서는 그냥 그 오류를 찾아내라라고 했던 건 결국에는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를 하고 있느냐,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세법학 1부에 비해서 세법학 2부는 한결 수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지방세가 참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보시면은 저도 풀면서 특히 지방세, 다른 거는 뭐 부가가치세라든지 개별소비세, 그 다음에 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도 뭐 마지막 문제 물음 3번 정도가 조금 그랬는데 뭐 그래도 실제로 이제 학원 가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던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뭐 그나마 그랬는데, 지방세법은 좀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변별력을 줘야 돼요. 변별력을 줘야 됐다는 건 결국에는 공부를 어느 정도 많이 했으면 손이라도 이제 될 정도는 돼야 된다. 그게 사실 변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이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를 내야 되는데, 지방세법은 특히 물음 4번 여기 첨부 서류 4가지를 쓰라고 한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냈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답안지를 쓰면서 첨부 서류 4가지가 있긴 있거든요. 그 서식을 보면 그 첨부 서류 4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뭐 사실 뭐 이제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 나와서 이제 해설하는 입장에서는 쉽겠지만, 그거를 공부해서 숙지하라라는 것과는 그런 내용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첨부서를 4가지 쓰라고 한 것은 아마 우리 한 7,000명 정도 시험 쳤죠. 7,000명 중에 제대로 쓴 사람이 10명 될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공직을 하시거나 이제 뭐 꼭 그 일을 아니더라도 비슷한 이제 업무를 하셨으면 대충 이제 우리가 이제
신고서 들어왔을 때 보통 이거를 입증하는 여러 가지 첨부 서류를 받겠지라는 이제 가문이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실무하시면은 뭐 때려 맞출 수도 있겠지만 조금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조세 특례 제한법은요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현재 그 실무에 있어갖고 시의성 있는 주제가 나오긴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현재도 그게 조금 논란이 되는 문제. 그렇죠? 실제로 이제 세무서에서 유독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무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다라는 거. 됐죠?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실무 쪽에 많이 가깝지 않나. 그래서 수험 목적으로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는 뭐 저의 오만일 수도 있어요. 뭐 사실 시험 문제 내는 거야. 뭐 뭐든 아까 지방세처럼 첨부 서류가 나올 정도면 사실 뭐 무엇을 내도 큰 뭐 이렇게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선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고 저의 이제 세법학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번 연도는 아마 지난 3년간 통틀어서 가장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어려웠고 그다음에 좀 난해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법학 1, 2부 같은 경우에는 명가락을 했다면 아마 시험에 붙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 시험 점수가 세법학 1, 2부는 그렇게 뭐 고득점이 나올 수는 없겠다. 예년에는 지난 한 3년간 정도는 고득점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법이 명확하다 보니까 법령을 또 물어봤고, 그리고 답이 명확했고, 그 다음에 그 법령 위주로 학생들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좀 높은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도는 케이스형 문제가 많이 나왔고, 이제 그 판단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점수 받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가락을 한다면 붙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까지는 이제 저의 그냥 총평이었고요. 총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2025년도를 이제 시험 치고 이제 26년도를 좀 대비를 해야 되죠. 물론 이제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뭐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 수험생 분들은 다시 26년도를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낼 건 아니고 빨리 이제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돼. 실제로 이제 앞으로 더 공부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를 한 1개월 이내에 이제 8월 초거든요. 한 달 정도는 조금 쉬면서 그걸 조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좀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8월 말까지 이제 고민이 돼서 만약에 다시 시작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지금 바로 한 9월 달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여러 번 이제 그 컨설팅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고시반을 운영하면서 그 1차생들도 많아요. 그 1차생들한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시기, 여기 지금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요 시기 있잖아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년 동차에 뭐 향방이 바뀌거든. 지금 안 하고 나중에 11월, 12월 달에 유예 1순환이 딱 열렸을 때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법학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정확한 법령 문구를 공부하고 미리미리 암기를 통해 가지고 향후 이제 세법학을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됩니다. 우선 이제 여러분들 뭐 그 시험을 쳤으니까 시험을 친 거 지난 거는 어쩔 수 없죠. 그 지난 것은 더 이상 이제 뭐 속에 가다 두지 않고 속에 놔두지 말고 이제 툭툭 털고요. 일단 쉴 때는 쉬어야 돼. 쉬는 것도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잘 쉬고요. 그다음에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 하루를 보내시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할 요런 강평은 뭐 사실 답이 없잖아요. 그 특히 이제 회계학처럼 저희 세법학은 이렇게 명확한 답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그냥 쉽게 편하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해서 제 강평은 이렇게 총평은 두고요. 그러면 세법학 1부부터 한번 볼게요. 세법학 1부예요. 세법학
3박 1부에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는 제가 이거 띄우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문제는 이게 제가 학생들한테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다 가지고 있을 거니까 제가 답안지를 보고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이제 한번 살펴보고 어떤 것들이 포인트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문제 1번을 보시면요. 이것도 케이스형 문제였어요. 케이스형 문제고 물음 1번을 보시면 국세기법법령상의 부가제척기간에 관련된 다음에 1, 2에 대해서 답하시오 해서 8점짜리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1번은 보면 부가제척기간의 취지를 써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근에 작년부터 계속 이게 취지를 많이 물어요. 취지를 묻기 시작했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취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조금 들긴 합니다. 됐죠? 왜냐면은 이제 점수 비중에 따라 가지고 좀 의미가 있는데 취지는 그렇게 뭐 점수 비중이 높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취지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2년 연속 계속 취지를 물어봤고 또 다른 세목에서도 취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공부를 대비하면서 어떻게 취지 관련해 가지고는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로 그냥 리마인딩 한 정도로 됩니다. 하시면 돼요. 이 밑에 있는 단어는 이 문장은 답은 아니야. 됐죠? 답은 아니고 그냥 제가 그 관념상 있는 내용을 그냥 써다 보니까 답은 이렇게 명확한 답은 아니죠. 됐죠? 법령처럼 이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취지는 뭐 부가제척기간 취지는 잘 아시지? 그래서 조속기 법률가계를 조속기 하기 위해서 기간을 딱 설정해 놓은 거죠. 이게 무조건 기간이 넓어지면은 국가가 어느 때든 이제 부가처분을 할 수 있고 몇십 년이 지나도 부가처분을 할 수 있으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법적 불안정성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조속기 확정시키기 위해서 일정 기간 내에 국가의 부가권을 행사하라 그 이야기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한 줄 정도로 한번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간별 2번을 보시면 그 기간별 유형을 설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별 유형. 이것도 원체 이제 그 중요한 주제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그 통상적으로 5년이고 그다음 무신고 7년, 그다음에 부정액이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역외거래하고 상증세는 빼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5년이지. 여기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는 거. 요거에 위에 거. 그래서 통상적인 부가제척 기간 5년 이건 원체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다음에 무신고한 경우에 7년. 그다음에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우리는 10년의 장기 부가제척 기간을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기에서 중요했던 건 결국에는 요 법령이었죠. 요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을 했을 때 됐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단서 두 번째 문장도 좀 중요했죠. 실제로 이 두 번째 문장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득 처분이 있어가지고 뒤에 보시면은 횡령 관련해 갖고 소득 처분이 있었단 말이지. 그런 소득 처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10년을 적용받는 게 바로 요 뒤에 있는 요 조항 때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조항도 여러분들이 꼭 써주셔야 하는 그런 법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법인세 관련해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또한 같다라고 했으니까 비록 개인이 개인이 부정행위를 했다 하지 않다 하더라도 법인의 부정행위에 따라 가지고 소득 처분이 됐으면은 개인한테도 10년을 적용하자. 바로 그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또 법령상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만 잘 외웠다면은 요 위에 그 문제는 풀 수 있었다. 양가로 1번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 법령상 문제고요. 이제 양가로 2번이 이 사건의 부가처분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 사건 처분이 뭐냐 이제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위에 한번 보시면은 결국에는 사례에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례에서는 요거 칠판을 사례에서는 칠판을 열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사례에서는 이 사건 처분에 부가제척기간 도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거주자 갑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종합소득세 부가처분이 나왔단 말이죠. 그때 기간이 맨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해서 갑에 사업소득을 부인하고 기타 소득으로 재산정해서 2025년 5월 1일자에 됐지. 2025년 5월 1일자 됐지. 5월 1일자에 귀속연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2018년도하고
2018년도요. 2019년도 종합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부가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2018년도하고 2019년도의 부가제척 기간이 어디냐 그거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따로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2018년도하고 2019년도는 우리가 갖다 대는 법령 있잖아. 근거 법령이 좀 달라요. 했지? 왜냐면 2019년도 종합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부가제척 기간이 언제입니까? 2019년도는 부가세 2020년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지? 됐죠?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우리가 몇 년, 최소 5년부터 이제 카운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5월 31일 다음 날이 6월 1일일 거고 6월 1일로부터 5년이면은 언제요? 2025년도 6월 1일 그리고 그 전날까지니까 바로 5월 31일까지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부가처분이 언제 나왔냐면 2025년도 5월 1일 날 나왔어요. 그러면 2019년도 있잖아요. 2019년도 귀속 관련된 가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처분의 제척기간은 통상적인 제척기간 있잖아요. 통상직 사유에 의한 제척기간이 5년을 적용해도 충분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횡령 관련해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들어가느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2019년도 관련된 판단은요. 그냥 보시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중요하지. 됐죠? 왜냐면 그때가 기산점이니까 그때를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고 그러면 신고기한이 바로 언제냐? 20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0년 5월 31일이며 됐지? 5월 31일이며 통상적 부가제척기간의 만료일은 바로 2025년 5월 31일이잖아요. 5월 31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가처분 나온 게 2025년 5월 1일 날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5년 내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이야기가 없어도 이거는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고 여기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까지 논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렇게까지 논의할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아마 시험 출제 의도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19년도는 사기 10년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했고 2018년도 같은 경우가 문제죠. 2018년도는 2024년도 5월 31일까지가 5년 내 부가제척 기간인데 얘는 5년 내 초과했기 때문에 이제 무신고를 했는지 기타 사기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도가 여부를 보시면 2019년도 기속 종합소득세 부가처분이 5월 1일에 있었으므로 도가하지 않아서 적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눈 거는 만약에 두 가지 2019년도, 2018년도가 동일한 근거로 판단이 됐다면 그냥 2018년도 내지 2019년도 이렇게 제가 답안을 썼을 것인데 2018년도에 관련된 근거와 2019년도 관련된 근거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5년 내에 일반적인 통상적인 제척기간이 5년을 도과했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7년 내지 10년짜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무신고 관련된 7년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갑은 신고를 했다 그랬거든요. 됐죠? 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무신고는 아니다. 그러면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된 부분인데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관련 판례를 한 거는 사용인에 대한 부정행위가 조금 들어가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법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소득 처분이 나온 거기 때문에 법인의 부가제척 기간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법인이 만약에 부정행위를 했느냐 그 이야기에서는 당연히 법인하고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은 사용인 그러니까 대리인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대리인에 대한 부정행위가 본인의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거 관련된 논의를 조금 해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은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것은 그 법인 밑에 있는 대표이사하고 그 대표이사의 아들 두
사람이 이제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정행위가 그 법인 본인의 부정행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법인의 부정행위가 됐어야지만 우리가 10년의 장기부가제척 기간을 하면서 소득처분이 나오고 그 소득처분에 따른 값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른 값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10년을 적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사용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사용인 부정행위는 원체 중요한 주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사용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본인의 부정행위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부가제척기간과 고율의 가산세 그 논리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거 그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판례는 사용인의 부정행위에 납세 의무자의 부정행위를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장기부가제척기간은 사용인의 부정행위와 본인의 부정행위를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인의 부정행위는 특별한 사유 없을 때 그 행위 확장 행위 영역의 확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부정행위든 아니면 일반적인 정상적 행위든 전부 다 본인에 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그 행위 영역 확장이 이익을 얻게 되죠. 그래서 대리인이나 사용인 행위 또한 우리가 본인의 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공모했던 사람은 대표이사 을하고 그 아들인 갑, 이 양자 사이에, 사용인들 사이에서 뭔가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거라는 논리가 조금 들어가줘야 그러면 그 법인에 대한 장기부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장기부가제척기간에 따른 소득처분이 또한 장기부가제척기간을 적용해야 되니까 10년은 적용해야 되니까 그런 논리하에서 이 판례가 먼저 나오는 것이 조금 더 논의를 함에 있어가지고 좀 논리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안의 판단 보시면 갑은 A회사의 대표이사 을과 A회사 대표이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용인 공모해서 A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반응 방법으로 사용료를 횡령했죠. 횡령했다는 거 조작이라는 단어와 횡령이라는 단어는 명백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힌트를 주는 겁니다. 대체 이게 부정행위라는 거, 그렇죠? 학생들은 이렇게 이거는 좀 부정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죠. 부정행위 맞습니다. 조작했고 횡령이라는 명확한 단어를 줬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횡령죄로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횡령하였으므로 A 회사의 사용인인 대표자의 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 그렇죠? 따라서 A 또한 부정행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A 회사 또한 부정행위를 할 수 있고 부정행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0년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소득처분 또한 10년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따라서 결과를 보시면 2018년도 기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19년도 5월이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은 우리가 통상적 사유에 의한 제척기간은 도과를 했지만 그 기타 사기 부정행위에 따른 10년 내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10년을 2029년 5월 31일이므로 2025년 5월 1일에 부가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물음 2번 보시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와 관련해서 1과 2에 대해서 답하시로 또 양가로 1번 보시면 그 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를 또 이야기했어요. 그 취지 자체는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공부는 취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근데 너무 취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 답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어떻게 원래 통상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통상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인데 만약에 그 5년 내에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5년을 초과할 수도 있거든. 그런 초과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경정 청구의 기간을 조금 넓혀줘가지고 실질적 권리구제를 이제 도모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딱 5년 픽스 하면은 못하는 경우 종종 있어. 판결에 의한다든지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다. 이거는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에 청구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청구 사유는 원체 중요하죠. 이것도 실제로 꼭 암기를 했었어야 돼. 그 위에 거 부가제척기간에 관련된 그 법령상 내용하고요. 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그 경정청구의 법령상 내용은 엄청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꼭 쓰셔야 되고 아마 다들 잘 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큰 문제 없으니까 쭉 넘어가시고 이건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을 보시면
사례에서 거주자 갑이 2023년 5월경 A 회사에게 이 회사 사용료 상당액 전부를 반환했어요. 반환 동그라미 치는데 반환.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뭡니까? 횡령을 하긴 했어. 횡령을 했고 이제 횡령에 대한 형사소송 중에 반환을 했다 이 말입니다. 됐지? 반환을 했을 때 그것이 갑의 2018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 청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사항 적용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106조 사항이 그거죠. 실제로 뭡니까? 그 자기가 매출 누락이 있었어. 그래서 횡령을 하긴 했단 말이지. 그런데 만약에 저기 그 국가가 알기 전에 돌려놨으면은 유보 처리하자.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를 다시 내가 여기서 횡령을 했을 때 그 돈을 다시 돌려줬을 때 우리가 요거를 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인데 사실 이거 뇌물하고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대법원 판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처음에 좀 헷갈렸어요. 제가 이거 뇌물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보는 바람에 헷갈렸는데 사실상 이게 횡령은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 실제로 그것을 그것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가지고 사실상 받을 의사가 있었다. 그 횡령하는 사람 있잖아요. 횡령하는 사람하고 그 회사하고의 그 의사가 동일시되지 않는다. 동일시되지 않으면은 실제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채권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 대여금으로 봐가지고 남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명백하게 횡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했고 실제로 이거 대표이사 을하고 사실 이 주식회사 A 주식회사는 거의 의사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아마 그 사례의 기본적인 그 출제의 취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그 대표이사하고 회사의 의사가 일치할 정도면 애초에 횡령을 했을 때 다시 가지고 올 의사가 없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횡령을 했을 당시에 바로 사유 유출이 돼가지고 조세 채권은 성립이 돼갖고 끝났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다시 가져올 의도 자체가 없었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뭡니까? 이런 횡령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돈을 다시 반환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로 그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후발적 경정 청구의 내용 등을 볼 때 권리 구제 그러니까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세자 권리 구제 측면도 있지만 너무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조세 법률 관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지 우리가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유 8가지가 있잖아요. 법령의 4개, 그 시행령의 4개. 그 8가지 사유에 명확하게 부합을 해야지만 우리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 결국에는 남용하지 말라. 됐지? 납세자들이 그냥 후발적 경정 청구를 남용하지 말라라는 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보시면 거기는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해서 자금을 횡령했다는 게 명백하다면 실질적 경영자와 횡령했다는 말은 애초에 해당 법인은 그 횡령자로부터 돈을 가지고 올 의사 자체가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횡령하는 즉시 사유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 성립이 끝났고 그 이후에 아무리 반환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애초에 성립한 행위하고 반환한 행위 자체는 독립된 행위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부가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횡령금의 상당액이 사유출로 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귀속자에게 납세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재판 중에 반환을 했다 하더라도 그 반환한 행위하고요. 애초에 그 횡령한 행위 그거는 독립된 별개의 행위다 이 말이에요. 됐지? 그래서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로 보지 않음이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까지가 하면 돼. 여기까지 쓰면 되는데 이 뒤에 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가지고 온 거야. 왜냐면 뇌물하고의 차이거든. 그래서 뇌물은 애초에 이제 그 법에 추징이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 법의 몰수 추징이. 그래서 주식이 있어가지고 그 상실 가능성이 이게 그 분명한 반면에 횡령금의 경우에는 몰수 추징의 대상도 아니고 그 반환 여부 또한 납세자한테 이제 그 의사의 그 당사자 의사라고 돼 있지. 여기 보시면 당사자 의사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회사하고 경영자 실제로 횡령한 사람의 의사를 일치할 수 있는지 일치할 수 있는 경우자 실질적 경영자니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거는 사유출돼가지고
횡령으로 처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좌우된다라고 해가지고 사유 출원 금액은 자발적으로 반환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 판례상 내용을 토대로 사실상 이미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은 명확하게 조작을 통한 횡령이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됐고 그 후로 아무리 형사재판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것이 여기에 그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했지.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조금 좀 힘든 어려운 문제지. 이 판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 물음 2번에서 양가로 2번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양가로 1번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잘 쓸 수 있거든. 양가로 1번, 즉 청구 사유 관련된 설명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만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던 문제예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양가로 2번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다시 한번 살펴봤지만 역시 법령이 중요하다는 거, 그 논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이번에 소득세법 문제도요. 또 법령상 판례상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물음 1번 보시면 사례와 관련해서 양가로 1, 2를 대답하라 해서 20점짜리 문제였고요. 양가로 1번에 소득세법 법령상 위법소득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위법소득은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됐죠? 위법소득하고 거기에 따른 위법지출 있잖아요. 위법지출 해가지고 통상성이 있냐 없냐 그거는 최근에 이제 위법소득이 계속 위법소득에 대해서 계속 그 과세 관청에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논리는 꼭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관련된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실제로 이게 위법소득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법에 위법소득은 과세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없단 말입니다.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판례 태도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판례 태도는 원체 중요한 판례였기 때문에 아마 다 쓰지 않았을까. 됐지? 웬만한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 관련된 판례는 원체 잘 알고 계시지? 됐죠? 그래서 담세력만 있으면은 그 관련된 근거의 적법 여부, 됐죠? 적법 여부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됐죠? 얻게 된 여부가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할 필요는 없다. 그냥 담세력만 가지고 있고 그거를 향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이론상 내용을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보시면은 우리 이제 위법소득을 과세해야 하는 긍정적 측면, 그 다음에 부정적 측면, 즉 긍정설, 부정설 이렇게 나눠가지고 쓰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험은 그 설까지 쓰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굳이 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다. 판례까지만이에요. 판례까지. 우리는 시험은 어떻게? 법은 무조건 쓰셔야 되고 법으로 법이 없거나 법이 부족한 경우에 판례 요 두 가지만 쓰시면 되고요. 어떤 긍정설, 부정설까지는 우리한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왜냐면 설은 뭔가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 이론이 중요한 거거든.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다수설이나 소수설이나 이렇게 두 가지가 대립을 하는 건데 우리 명확한 기준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례상 기준도 있으니 그 판례상 기준만 충분히 제시해 줬으면은 큰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양가로 2번이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전매했던 거거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그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것만으로는 넘어가진 않단 말이야. 이제 소유권 넘으면 안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넘어간다. 이걸 우리가 유동적 무효 상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모르셔도 어쨌든 허가가 없이 중간에 어떻게 매수자이자 매도자이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갑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20억의 물건 샀다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30억에 다시 매수자를 찾아 병에게 다시 팔았단 말이죠. 팔았을 때 중간에 사실상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하고는 이제 넘겼고 그 관련된 소득을 여전히 갑이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법소득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적법소득으로 보기 없어. 왜냐하면은 지금 무효 상태잖아.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적법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위법소득의 취지는 뭐였어요? 적법 여부를 떠나서 담세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관련된 판례도 사실상 이제 우리 그 수험가에서 원체 유명한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판단 기준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양도의 개념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먼저 써주시면 돼. 양도의 개념에 해당하고 나아가서
이제 위법 소득에 대해서 판단해 주셔야 된다. 양도가 맞고 나가서 이제 소득이 그 향유를 하고 있으면 담세력이 있으면 과세해라라는 거지. 그래서 양도의 개념을 제가 써줬고 판례상 내용 한번 볼게요. 양도라 함은 자산에 관계없이 유상을 이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원인에 대해 가지고 유효할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양도의 개념을 쓴 거야. 그렇지? 양도는 우리가 뭡니까? 양도소득세의 양도는 뭐예요? 양도는 그 자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 여기 그 자산이죠. 그 자산이 바로 양도소득세의 열거 대상 자산이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기만 하면은 그 목적이 뭐가 됐던 간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다. 판례도 실제로. 그래서 그 매매 계약이 유효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이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을 취급돼 가지고 결국에는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맨 마지막으로는 그거예요.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기소된다고 할 것이고 이 말이죠.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담세력이 있지 않았느냐. 담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뭐예요. 그 해당 행위 자체가 위법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는 과세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에도 그 매매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이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면 오히려 더 뭐예요? 오히려 그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더 우대해주는 꼴이다. 그 뜻이네요. 됐죠? 그래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 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돼가지고 형평의 심이 어긋난다. 결국에는 뭐예요? 그 위법 소득을 가진 사람을 더 우대해주는 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수를 했으나 그 허가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 위법이죠. 허가받지 않고 전매한 경우 전매했고 나아가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을 발생하고 여전히 반환하지 않거나 추징되지 않고 여전히 향유하고 있다면 위법 소득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과세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작성하고 이전 등에 말소되지 아니한 채 수수한 것은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양도소득이 있음을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의 사례에서도 그 갑이죠. 거주자 갑에 대해서 거주자 갑이 바로 전매한 사람인데 그 전매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부가처분, 양도소득세 부가처분 A 처분을 했거든요. A 처분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논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처분이 적법하다. 그래서 사산이 유상으로 원인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는 요구하고 있지 않고 적법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수수한 대금에서도 그 금액을 반환하지도 않고 그것을 향유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세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례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물음 2번인데요. 물음 2번도 이게 양도소득세 관련된 문제였어요. 실제로 양도세에 있어가지고 대금을 못 받았을 때 대금을 이게 그 물상 보증인 이야기하는 거든 보증서인 거야. 보증서 가지고 우리가 보증서 갖고 여기 보시면 채무자하고 채권자 나오거든. 채권자가 은행이지. 채권자 이제 은행이고 그 은행이 그 병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제 그 보증서라 그 이야기야. 그래서 보증을 누가 쓴 거예요? 거주자 갑이 보증을 쓴 겁니다. 됐죠? 거주자 갑이 보증을 섰을 때 만약에 병이 돈을 못 갚은 거에 대해 가지고 갑이 그 관련된 그 보증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통해 가지고 넘어갔다면 양도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그 관련된 돈을 병으로부터 못 받았을 때 구상권 행사에도 어차피 병은 못 받거든. 그 이야기야. 우리가 갑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있잖아요. 은행 채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병이 이렇게 있는데 병한테 돈을 빌리면서 이게 보증을 쓴 거란 말이야. 보증을 썼는데 병이 돈을 못 갚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갑이 채권자인 은행이죠. 은행이 갑이 이제 그 보증을 섰기 때문에 얘 강제 집행하라고 이 말이야.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었어요. 됐죠? 그래서 이 상속으로 받은 쟁점 토지, 이 토지가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낙찰이 된 거야. 그리고 배당 금액이 이렇게 들어갔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갑은 한 푼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한 푼 돈을 못 받았을 때 나아가서 우리가 이 사이에서 병 사이에서 구상권이 생겼을
생겼겠죠. 왜? 병이 내야 될 거를 내가 보증 섰다는 이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로 이렇게 배당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 병한테 돈 달라고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병한테 구상권 관련해 가지고 그 채권을 받을 수 없어. 왜냐면 이미 병이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납부를 했겠지. 근데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구상권 청구해도 어차피 병은 돈이 없습니다. 그때 구상권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못 받았다면 양도가액이 0원 아니냐 그 이야기인데요. 아니에요. 됐죠. 양도가액은 이미 양도행위하고 어떻게 양도행위하고 여기 구상권 청구 행위는 전혀 다른 행위다. 별개의 행위다라고 판례에서 보고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실제로 양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기만 하면 되지. 그 관련된 그 원인 관계가 뭔지를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뭐 강제 집행을 했던 수용이 됐던 간에 그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인 토지가 그냥 경매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했고 낙찰자로 이전했고 관련해 가지고 뭐가 없어졌어? 얘가 가지고 있던 채무가 없어졌단 말이야. 됐죠? 그 채무가 없으니까 대물 변제예요. 대물 변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유상성이 있기 때문에 갑한테는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구상권 관련된 부분은 양도 행위와 별도로 갑하고 병 사이에 뭐 개인 간 문제지 양도소득세 성립 여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게 판례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도요. 판례 태도를 알면 훨씬 더 그 결론을 내기 쉽지만 만약 판례 태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뭐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양도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도에 대한 개념 정의를 먼저 쓰는 거야. 항상 법령 먼저 쓰시는 게 맞아. 법을 먼저 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판례가 태도가 있으면 판례 태도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주고 이제 그 사안의 판단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양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됐고요. 판례 태도를 보시면 근저당 실행을 위한 경매 내용을 그 경매는 담보권 내용의 실현을 환가하는 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물 소유권을 승계취등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라고 하는 건 낙찰자 이야기하는 거죠. 낙찰자는 승계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됐지. 양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그 목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그리고 나의 의사도 안 중요해. 수용이든 경매든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기만 하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했단 말이야. 그게 강제 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에 해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양자 간의 구상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경매 기초화된 근저당권이 제3자 채무에 대해 가지고 물상 보증이지. 됐죠. 그래서 보증 선거에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경매 목적의 소유자인 물상 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됐지. 그 매각 대금은 됐죠. 실제로 내가 강제 집행을 통해 갖고 돈이 매각이 됐을 거 아니야. 그 배당금이 내 주머니에 안 들어왔을 뿐이지. 바로 채권자한테 갔을 뿐이지. 실제로 실제로 대물 변제한 거와 똑같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상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상권,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매각 대금이 채무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대위 변제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라는 성질이 가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양자는 구분되어 있는 행위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매를 통한 양도 행위하고 구상권 행위는 독립된 행위 아니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물상 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됐지?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모른다 하더라도 양도의 기본 개념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양자 사이에 물상 보증인과 당초 채무자 사이에 구상권을 통해 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해 가지고 실제 돈 받은 게 없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양도소득세 성립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라는 것 정도 그냥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어도 그냥 양도의 개념 그리고 판례 쓰지 말고 그냥 사안의 처분의 적법 여부를 써가지고 그냥 비벼 썼었다 하더라도 점수는 들어왔다고. 됐죠?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양도소득의 개념이라고. 개념. 됐죠? 그래서 양도의 그 법률상 개념을 명확하게 써주셨으면 제가 봤을 때 점수 획득에 있어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채무자 병 회사의 무자력으로 물상 보증인 갑에게 갑이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여부는 양도소득세하고 관계가 없다 그 이야기네. 그래서 비처분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법인세법이에요. 아, 참, 법인세법은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이제, 사례 1번도 당황스러웠고, 사례 2번도 당황스러웠어요. 사례 2번도 좀 당황스러운 그런 문제고, 불이탈하고 충분히 볼만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 법인세법은 제대로 못 쓰는 건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어렵다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요거 입금 대상 배당액하고 그다음에 그 5가지 쓰는 거 있잖아요. 수익 배당과 입금 불산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가지 사항. 이거는 뭐 이제 회계학에서 하던 부분을 그대로 열거해 주시면 되니까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았을까. 이것도 결국에는 법령사항 내용을 묻는 건데 다만 소득세나 법인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제 회계학 문제, 회계학에서 우리가 그냥 요건으로 봤던 것들 있잖아요. 그 법률상 요건들. 그 요건들을 좀 물어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를 했거든요.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회계학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다면 그거 관련해서 그냥 비벼 쓰시면 돼. 이거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건 없었다. 이거 그래서 위에 거는 그렇게 한번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사례 1번 있잖아요. 처분의 적법 여부. 이거는 사실 좀 판단하기 좀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제대로 쓰는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게 지금 대법원 이게 그 대법원 판례 내용이거든. 판례 내용인데 일단 대법원 판례 내용도 조금 복잡할 뿐더러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 이 사례하고요. 보통 대법원 판례하고 사례 거의 똑같이 내거든. 그 대법원에서 있었던 그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적법 여부를 보통 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요거는 한 번 더 꼬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했지? 그 보시면 이제 수익 배당과 입금 불산입 할 때 우리가 관련된 차입 이자를 빼주잖아요. 이제 차입 이자는 결국에는 차입 이자만큼은 그 입금 불산입을 차입 이자가 주식 취득에 들어갔다면은 입금 불산을 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빼기 차입 이자 하는 거, 그 차입 이자에 들어가는 이자가 뭐냐 해서 실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주식회사 A는 금융업을 영위한다. 동그라미 치시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요. 그 과표에서 신고할 때 수익 배당금 중 입금 불산이 계산하면서 우리가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를 뺀다. 그 차입금 이자를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빼가지고 좀 조정을 해주는데 그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 이자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자가 뭐는데 이자가 뭐냐 해서 그 원화 예수금 해주시고 발행금융 채권 이자 그다음에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이자 신탁계좌 미지급 이자 이거를 원화 예수금 이자 등이라고 했고 걔네를 일단은 주식회사 A에서는 얘를 차감되는 이자에서 제외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걔는 그 이자에 안 넣었다 이 말이지. 안 넣고 그냥 수익 배당 입금 불산입액이 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 더 큰 금액을 입금 불산입을 했는데 우리 과세관청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과세관청은 그 원화 예수금 등 이자 모두를 차입의 이자에 포함시켰다라고 돼 있어요. 차입 이자에 포함시켰다. 그 차입 이자. 차입금 이자에다가 이 위에서 아까 살펴봤던 그 원화 예수금 이자, 그 다음에 발생금융 채권 이자,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이자 이거를 다 여기에 포함시켜가지고 뺐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과세관청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한번 볼게. 대법원 판례는 보시면 출제한 다른 ing력은 내국법인의 수익 입금 법령. 일단 제가 뭡니까 양가로 물음 2번 보시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논하라 했는데 5점밖에 안 되거든.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거 법령상 내용 들어가야 돼. 들어가고 거기에 뭐가 어떤 문구가 뭡니까 판례에서 쟁점이 됐느냐 그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되거든. 근데 5점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좀 그래요. 왜냐면 이 보시오. 이거 여기서 결국 핵심된 건 차입금 이자거든. 차입금 이자를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입에서 빼야 되느냐. 그 차입금 이자라는 그 단어가 지금 문제가 된다. 그러려면 먼저 그 차입금 단어가 어떤 법으로 어떻게 나왔느냐. 그 근거 조항을 먼저 써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을 먼저 쓴 거예요. 쓰면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그 고판 합계에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에 지급을 한 요게 지금 요 단어가 문제됐다 이 말이거든.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가지고 뺀 금액만큼만 수익금 입금 불산입 하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건 이 차입금의 차입금 이자 안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화 예수금과 발생금융 채권의 이자, 환매조건부 채권 이자가 포함되느냐 이게 이 사례의 핵심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가 핵심이었는데 근데 실제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이게 좀 나눠져 있어요. 원화 예수금 이자하고 원화 예수금
이자하고 나머지 이자의 그 외의 이자를 구분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볼게요. 우리 대법원 판례 내용을 보시면 판례 태도 볼게. 차입금 이자와 관련해서 입금불산입 산정할 때 차입금 이자를 차감하도록 한 것은 송금 비용 중에서 그 과세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이중 혜택이다 보니까 좀 제외를 하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 차입금 이자는 이때 말하는 이 차입금 이자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판례도 결국에는 차입금 이자라는 게 결국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차입금 이자는 민법상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액이거나 그 다음에 관련성을 갖는 차용 금액이 한정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손비에 한목된 규정된 차입금 이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사실상 원화 예수금 이자도 포함될 만하거든. 됐지? 그런데 뭐라 되어 있냐면 여기에 한편 금융회사가 예금 계약 등에 근거하여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맡아 관리하면서 지출하는 예수금 이자, 이게 바로 원화 예수금 이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됐죠? 원화 예수금 이자는 예금 유치에 따른 영업비용이므로 차입금 이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차입금 이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고 회계상으로도 다른 계정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서 금융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매출 어음 할인, 그 다음에 채권 발행, 그러니까 신탁 계정으로부터 자금 차입 등 얘네들은 애초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에 따른 지급이자는 말 그대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다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달하는 비용들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로 차입금 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법인세법령에 송금불산입된 경우가 아닌 이상 제외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원화 예수금 이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 거기에 따른 이자는 아까 위에서 봤듯이 운영자금 조달 비용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차입금과 동일시할 수 없고 회계상으로도 다른 계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금 이자는 예금 유치에 따른 영업비용이므로 차입금 이자 동일시할 수 없다라는 거 아마 그러지 않겠나 했지.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도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포함해가지고 이 원화 예수금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증액 처분을 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화 예수금 이자는 그 성격상 차입금 이자와 동일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그 외 이자는 차입금 이자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 바 원화 예수금 이자를 포함하여 계산한 관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였어요. 됐죠? 원화 예수금 이자가 아마 그 예수금 이자하고 같은 그런 논리라면, 그렇지? 그런 거라면 원화 예수금 이자는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입배당 입금불산입에서 제외하는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례에서는 원화 예수금 등의 이자를 모두 차입금 이자에 포함시켜가지고 입금불산입 다시 계산해서 증액 처분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걔 빼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가 요거 물음 2번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도 조금 왜 이렇게 문제 냈을까 좀 헷갈리게 문제를 내고 차라리 그냥 애초에 그냥 판례 내용과 똑같이 냈으면 출제 시비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연결 가능, 그 다음에 물음 3번 보시면 지금 A은행이 9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자법인 모법인 이야기하고 있거든. 우리 자법인 모법인은 연결법인 자세하게 모르셔도 제가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한테 연결 나오기는 좀 어렵다. 연결 나오기는 어려운데 다만 다른 건 몰라도 연결의 정의 정도는 가지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 보시면 위에 사례에서는 결국 A은행이 9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100%를 가지고 있어야 모회사, 자회사 연결이 됐는데 지금은 90%거든. 90%. 그래서 연결 모법인의 A은행이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연결 가능 모법인에 제외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외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 그러면 거꾸로 여기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외가 된다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실제로 법을 보시면 연결
가는 모법인은 이런 애들은 연결 가는 모법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 법은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면은 제외되지 않는다 이렇게 워딩을 쓰고 있지는 않고 그냥 연결 가는 모법인에서는 얘네들을 연결 가는 모법인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물어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결 모법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연결 모법인이 연결 모법인을 적용할 수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그리고 그런 애들로 그런 애들로 되지 않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뭐 비영리 내국법은 이런 건 원체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 쭉 제가 써봤고요. 그다음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처리 방법인데요. 이거는 뭐 연결법인에 있어갖고 이제 차입금 이자 처리하는 거 이거 회계학에서 한 번씩 하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연결법인에 차입금 이자를 더해서 계산하되 이거 하는 거는 뭐 회계학에서 충분히 했던 부분이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음 5번이 4번이죠. 이게 외국 투자기구에 있어갖고 요거 외국 투자기구 물음 4번에 외국법인이 국외 투자기구를 통해서 국내 원천 소득을 받는 경우에 국외투자기구를 국내 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는 경우를 설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법에 있어요. 법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엽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 뭐 나름대로 이게 뭐 외국 투자기구는 물론 이제 그 기구다 보니까 투자기구 단체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 단체의 우리가 납세 의무는 원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납세 의무는 실제로 단체 실체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실체성이 있으면은 단체에 과세를 해야 되고 실체성이 없으면은 그 구성원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해야 된다. 다만 외국 여기 이런 것처럼 국외투자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외투자기구 자체를 우리가 일거주자로 봐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 근데 그 조항이 아니고 실질 귀속자로 보는 경우에 대한 조항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이걸 아는 거냐? 이걸 알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이거를 공부했다라는 거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요거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국내 원천소득 실질 귀속자로 보는 뭐 요건 이거는 한번 쭉 그냥 제시하라 그런 문제였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물음 5번이요. 물음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적법 여부에 대해서 논하라 그랬거든. 다만 물음 5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실제 그 사례의 마지막 줄 위에 마지막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법인세에 관련해서 조세조약에 관한 제한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D은행이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액의 일부를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정청구의 주체가 바로 누구냐면 이거 그 이야기잖아. 우리 국내 은행 D가 있었고 국내 은행 D. 이게 우리나라면 D은행이 있었고 D은행이 뭡니까? C 외국 투자기구죠. C 국외 투자기구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했다 이 말이야. 됐지. 배당소득 지급하면서 몇 프로 원천 징수했다고? 20% 원천 징수했다. 이거 법인세법에 따라 20% 원천 징수한 거죠. 됐죠. 법인세법에 따라 가지고 20% 원천 징수를 했다. 물론 이게 기구니까 여기에 뭐 구성원이 있겠지. 구성원이 있는데 이제 얘가 실질적 귀속자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뭡니까? 배당의 20%를 적용했는데 해서 원천 징수돼서 국내 어디에 세무서에 냈겠지. 국내 세무서에 납부를 한 거예요. 원천 징수 의무자가 돼가지고 국에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한 건데 이 원천 징수된 소득 있잖아요. 이 20%이 소득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누가 집어넣었냐면 얘가 집어넣은 거야. C 됐죠?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C 기구는 25년도 5월 27일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다음에서 제한세율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경정 청구를 하였다라는 게 결국 주어는 이 C 기구가 경정 청구를 집어넣은 거다 그 이야기잖아요.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025년 7월 20일 날 국외 투자기구에 대한 경정 청구권이 없다. 누가? 얘가 경정 청구권이 없다라는 청구권. 다른 이유는 모르겠고 너는 경정 청구권이 없으니까 당초에 잘못 제기했다. 이렇게 생각. 경정 청구는 누가? 원천 징수 의무자인 C 네가 해야 되는 거지 않느냐. 원천 징수 의무자가 해야 되는 거지. 네가 나 원천 납세 의무자인 C 네가 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경정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때 그 처분에 대한 적법 여부를 논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따지지 않고 뭘 따지면 됩니까? 여기서 분명히 근거를 줬지. 경정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거부를 했다라는 거면 당연히 거부를 받는 뭡니까? 국외투자기구 C 입장에서는 아니다. 나는 경정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됐죠? 그래서 이러한 사유를 줬다는 건 그 사유가 옳고 그름만 판단해 주시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정 청구 거부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라. 그 이야기에 심판 제기하라라는 건데 그때 요거 관련해 갖고 경정 청구권 실제로 그 법령에 있어. 법에 보시면은 법에 제한 세율에 오류가 이거 법인세법이야. 법인세법에 오류가 있거나 제한 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 귀속자가 제한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 귀속자 또는 원천 징수 의무자잖아. 이때 말하는 실질 귀속자 앞에 우리가 실질 귀속자 따졌던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식 국외투자기구 C기구는 위에 따를 때 위에 아까 실질 귀속자 조항에 따를 때 실질 귀속자 해당한다. 해당하고 그 다음에 그 실질 귀속자 관련해 가지고 뭔가 제한 세율에 오류가 있으니 징수 의무자뿐만 아니고 누가 실질 귀속자 너도 원천 징수에 대한 경정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실질 귀속자 또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세계 원천 징수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원천 징수 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됐죠. 할 수 있다. 됐죠. 그러니까 주어가 뭐였어? 실질 귀속자 또는 원천 징수 의무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정 청구권이 그 C 기구에는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려면 첫 번째 C 기구가 뭐여야 돼? 실질 귀속자여야 한다라는 논리가 하나 나와야 되고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면은 당연히 이 조항을 통해 가지고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정 청구권 자체는 존재한다 그 이야기잖아요. 됐죠? 그래서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유가 왔을 때 안날로부터 3개월 청구할 수 있다 됐어요. 그래서 사안의 적용 보시면 일단 그 국외투자기구 C가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이게 이제 핵심인데 보시면 국외투자기구 C는 국내 원천소득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요거 다 있는 내용이거든. 그리고 이게 실질 귀속자 관련된 판단 기준이다 보니까 그 기준에 부합을 하고 요건을 갖추고 있음 바 국내 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본다. 일단 이거부터 논의를 해줘야 돼. 실질 귀속자에 대해서 경정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질 귀속자로 본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이제 위의 조항에 따라서 경정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정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류가 있거나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그 국외투자기구 C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투자 C에게는 경정 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물음 4번에 있는 법률 조항도 쓰기가 좀 어려워. 학생들 이것까지는 공부하기 좀 어렵거든. 나아가서 경정 청구권에 관련해 가지고도 법률 조항이 있단 말이죠. 그 조항을 알기에는 더 어려워. 내가 봤을 땐. 그래서 법인세법은 거의 손을 못 대. 아까 앞에 그 10점짜리에 우리가 회계학상 내용 있잖아요. 그거 외로는 조금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법인세법은 그야말로 불이타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상증세인데요. 상증세는 그 물음 1번 보시면 실질 소유자 명의로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 경우 결국 이게 뭡니까?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지 원체 중요한 주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주제가 딱 나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크게 어렵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 개설하지를 않았다면 원래는 등기해야 되고 혹은 명의 개설해야 되는데 실제로 물건을 사고 난 뒤에 그 주식을 사고 난 뒤에 명의 개설하지 않았다면 실소유자하고 현재 매도자 이름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매도자 실소유자, 매수자인 실소유자하고 매도자의 그 명의 개설된 사람 이 양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본다? 그거는 명의신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의제 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법상으로 보시면 추정한다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는 국가는 뭐만 알고 있으면 돼? 국가는 명의신탁이라는 행위만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를 추정합니까?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한단 말이에요. 그건 법률상 내용이라고. 법에는 그냥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만
추정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잖아. 됐죠? 그래서 매도인이 실제로 명의개설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양도세 신고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매수자가 누구인지를 국가에 밝혔거나 상속세 신고를 통해 갖고 국가에 관련된 내용을 밝혔다면 그거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매도인이 이미 다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다 신고를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추정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 이건 원체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그거를 좀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양도세 신고나 증권거래세 신고 관련된 부분, 그 상속으로 해가지고 상속세 신고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써주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물음 2번 보시면 사례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의개설 해태라고 하는 건 게을렀다는 거 안 했다 이 말이야. 명의개설을 하지 않은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실제로 여기 핵심은 증여일이 언제냐, 그러니까 증여세 성립일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증여세 성립일이 과연 언제냐? 그 원칙적 증여세 성립일은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 증여세 성립일이 바로 명의개설, 그 주주명부에 명의개설한 날, 그날이 우리가 증여세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명의가 이전됐다고 보고 증여 취득으로 봐가지고 그날 기점으로 우리가 그날이 성립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해당 자산 취득할 때요.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때 취득일에 우리가 성립한다고 본단 말이야. 됐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언제 취득했다고? 바로 명의개설일 취득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런데 명의개설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명의개설을 하지 않은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에는 뭐라 돼 있어? 이거 보시면 요게 이제 우리가 명의 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 여기 보세요. 등기등을 한 날이 바로 어떻게? 원래 원칙은 부동산에 등기등으로 한 날, 부동산 등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등기등 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 이 말이잖아. 됐죠? 그 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경우에는 재산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그때가 증여일이라고, 등기일이. 그러니까 그때 해당 그 증여재산 취득일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그 재산을 명의개설해야 하는 재산이잖아. 그게 바로 왜 주식이지, 주식. 주식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이 속하는 해에 다음 해에 말일의 다음 날로 우리는 하겠다. 명의개설을 했다면 그 명의개설일이에요. 그런데 명의개설을 하지 않았다? 명의신탁만 했다 해가지고 신탁 합의만 했다고 합의일 아니야. 신탁 합의해가지고 그날 취득한 건 아니잖아요. 됐죠? 합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등기 쳐야 된다고. 등기를 쳐야지 실제 취득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재산은 명의개설해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에 다음 해의 말일의 다음 날이니까 이때 취득일이 결국 언제였어? 2023년 5월달이거든? 그럼 2023년 5월달에 다음 해의 말일이 언제야? 24년도 12월 31일. 그 다음 일이 언제야? 2025년도 1월 1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부가처분이 언제 나왔어요? 2025년도 7월 1일 날 정에 대해서 부가처분이 나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성립일이 2025년 1월 1일이고 그리고 7월 1일 날 증여세 부가처분 나온 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내려가 보시면은 조세비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개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안의 판단을 보시면 2025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주식회사 A의 주식 소유권 취득일은 2023년 5월 31일이다. 그렇죠? 주식의 취득일은 5월 31일로 봐야 되는데 명의개설 했을 때 우리가 증여일로 본단 말이죠. 근데 명의개설을 했느냐? 명의개설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늘 넘어간 거잖아. 보시면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 보시면 2025년 3월 31일까지 정합 후에 명의개설하지 않은 채 을과 병의 명의로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의개설해야 하는 재산 같은 경우에 취득만 했지 지금 명의개설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언제 증여한 것을 보겠다. 그 취득일이 속하는 그 사실상 취득일이 여기 보시면 그 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 취득일을 기준으로, 여기에.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에 다음 달 1일이지. 그래서 2025년 1월 1일이지 않겠나. 그래서 소유권 취득일은 23년 5월 31일인데 명의개설을 해야 하는 재산인 주식의 경우에 명의개설일이 증여일이나 명의개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에 다음 해에 말일의 다음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잖아요. 됐죠?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기 때문에 증여일은 2025년 1월 1일이므로 7월 1일 날 정액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다음에 물음 3번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 신주 인수권부 사채 얼마나 발행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근데 제가 들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게 그냥 저 사채인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잖아. 그래서 그거를 매수했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양도했을 때, 그 다음에 바꿨을 때, 이 세 가지 단계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인기이익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전환사채에 관련해 가지고 이 조항은 법률상 조항이에요. 그래서 법률상 조항은 이거는 공부를 하셨으면은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건데 실제 이거 뭐였어? 인수 주식으로 바꿨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익이 발생했고 그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증여세로 과세하겠다. 다만 병한테 과세를 할 수 있느냐? 그 요건 중에 이 최대주주 요건이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들어가 있거든. 이 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전환사채는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죠.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해가지고 차익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됐다. 그때 중요한 건 그 최대주주가 누구냐 그거거든. 특수관계인은 뭐 원체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이때 최대주주라고 하는 것은 실제 법에는 최대주주 중에 보유주식이 가장 많은 1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병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 갑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그 B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인 을의 외삼촌이죠. 을의 외삼촌이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대 주주인 바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됐죠? 그래서 사례 2번은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지엽적이기보다 중요성이 조금 떨어진 문제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요거는 그 법령만 좀 알았으면은, 그게 문제없이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갑니다. 사실상 부가세 문제는 대손세액이죠. 대손세액은 원체 중요한 주제니까 이거는 회계학에서도 많이 하고요. 회계학에서도 많이 하고 특히 대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손금 됐죠.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법에 따른 대손금도 당연히 중요하고 대손세액공제는 더 중요하다 그랬어. 특히 부가세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요새 대손 관련해가지고 많이 물어보거든. 실제 거래처에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대손금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는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요건 관련해가지고 잘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딱 나왔어요. 나오고 그 내용 자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쭉 그냥 써주시면 되겠어.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건 없으니까 쭉 원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한번 써주시면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적용 방법도 우리가 쭉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더하고 빼고 그다 변제했을 때 또 더하고 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원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사례 2번에 보시면 물음 4번이 간이과세 제도의 입법 취지 또 나와서 간이과세 제도의 입법 취지와 요건과 납부 의무 면제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 돼 있어요. 간이과세 제도는요 이번 연도에 원체 중요하다고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간이과세는 왜 중요하냐면 간이과세는 중요한 개정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 많았잖아요. 엄청 많다기보다는 몇 가지 있었어. 그래서 실제로 간이과세의 기준이 원래 4,800에서다가 8,000으로 바뀌었다가 1억 400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중요한 개정이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간이과세 포기해서 재적용 관련된 거 있었잖아요. 원래는 간이과세 포기했으면은 면세 포기와 마찬가지로 3년간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조항밖에 없었는데 다시 최근 개정을 통해 가지고 3년 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다시 재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들어갔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개정이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개정이 두 가지나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간이과세는 한 번 정도 나올만 하다. 그래서 간이과세제 관련된 규정을 준비하라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저는 어디에 포커싱을 줬냐면 재적용 관련해가지고 재적용이 나오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재적용을 이제 학생들한테 조금 더 강조해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재적용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조금 아쉬워. 재적용까지 나왔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나오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기본적인 거 물었잖아.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거는 원체 제가 간이과세 원래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 다음 이거는 어려운 건 없잖아요. 쭉 넘어갑니다. 공급대가 1억 400이고요. 그 다음에 4,800만 원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례 2번을 보시면
그 위 사례 이와 같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이거 뭐예요?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 대체 배제 업종 같은 거 있잖아요. 대체 그것도 언제 잘 알고 계신 거지? 대체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게 그 사업장을 했을 때 사업장 규모가 원체 커요. 크니까 아예 간이과세 적용 배제되는 게 있거든. 일정한 요건, 일정한 면적 요건 초과하면은 간이과세 아무리 매출이 적어도 적용 배제다라는 게 있는데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매출액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구나.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배제 업종이 있다든지 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같이 뭐 다른 사업장, 일반 사업장 보유하고 있다든지 그 배제에 해당하면은 아무리 매출이 작다 하더라도 우리 간이과세 안 된다는 거 이거 원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거 세 가지 정도만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것들 엄청 많잖아요. 뭐 5개, 뭐 많게는 뭐 7개, 8개 되는 열거된 항목들 중에서는 몇 가지를 외워야 되느냐? 제가 학생들한테도 뭐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최소 3개부터 최대 5개 정도 외우라 그러거든. 근데 그래서 최소 3개 정도는 보통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고요. 그다음에 그 논란의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가 저도 그 취득세, 그다음에 재산세, 등록면허세 이 세 가지잖아. 우리 그 지방세법에는 그 취득세 가장 중요하고 재산세 그다음에 중요하고 등록면허세는 거의 안 나올 거다. 예, 안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데 다만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등록면허세에 있어갖고 등록의 정의 그래서 등록이라는 거는 이러한 거다. 그리고 그 예외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 예외를 물어봤어. 실제로 그 취득세 부가제적 기간이 도과하고 났을 때 등록했어. 부가제적 기간에 도과하고 등록했을 때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그 예외 조항이거든. 요 밑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개념, 그 정도 개념과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그리고 과세 표준 계산 방법 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했는데 등록 면허세가 나왔는데 과세 표준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라 해서 13점짜리가 나왔어요. 13점짜리. 그래서 이거는 13점짜리 실제로 과세 표준 이야기하는 것은 요 밑에 보시면은 요거는 과세표준의 원칙. 그래서 과세표준 원칙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신고하고 시가표준액 좀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원래는 그 과표의 등록 당시의 가액인데 그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러니까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다라는 거. 그래서 등록 당시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에 따르지만 신고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보다 크다. 그게 바로 맥스 값이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그거다라는 건데 보통 여기까지 공부를 해. 요거 하고 뭐하고 공부하냐면 요 위에 보시면은 납세 의무자 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것들 요 바로 등록의 정의 요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부가제척 기간이 도과한 기계장치 그것도 심지어 부동산도 아니야. 기계장치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뭡니까 그 과세 표준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게 실제 이것도 법이야. 그렇죠? 이것까지는 잘 안 가르친단 말이죠. 이것까지는 위에 것까지는 가르쳐도 밑에 보시면은 부가제척 기간이 경과한 물건에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우 됐죠? 부가제척 기간이 경과했잖아. 위에 그 사례에서 보시면 부가제척 기간이 도과했단 말이지. 도과한 경우에 등록면허세 경우에는 우리가 등록 당시의 가액이라는 게 바로 뭐였어? 맥스 값이었지? 신고한 금액과 시가표준액 좀 큰 금액 그거 하고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실제로 법을 보면 무상취득뿐만 아니라 이게 만약 유상취득이 있다면 유상취득, 그 다음에 원시취득이면 원시취득. 그러니까 10조의 2부터 10조의 6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위에서는 무상취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무상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두 가지를 비교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 신고한 금액, 시가표준액, 무상취득에 대해서 과세표준 요 세 가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라라고 법에 나와 있어 실제로. 근데 이거 그 누구도 안 가르쳐. 이거 안 가르쳐. 이거는 내가 확신하는데 이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13점짜리잖아. 13점짜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물어본 것 같긴 하거든. 실제로 이게 그 큰 금액 됐죠. 그래서 요거랑 요 위에 이 원칙 요 정도 물어본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요 정의 있잖아요. 이 정의도 써주시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취득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그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면허세는 현재 지금 취득세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 됐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됐지? 그래 부과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현재 취득세 안에 등록면허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취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근데 그게 만약에 부가제척기간이 도과하면 사실상 뭐예요? 등록을 하더라도 부가제척기간이 도과하고 등록을 하더라도 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할 수 없었어. 왜? 그 지금 현재 취득에 따른 등록면허세 이미 취득세에 포함이 돼 있거든. 이게 포함돼가지고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가제척기간에 도과했다는 건 그 관련된 등록면허세도 부과를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 이후에 등록하게 된 것은 원래 부과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조항에 따라가지고 이 다에 따라갖고 이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취득세 부가제척기간 경과한 물건을 등기 등록하면은 원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가제척기간 도과해서 등록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등록면허세 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얘는 어떻게? 그럼 등록면허세라도 부과하자라는 예외 조항이란 말이야. 됐죠? 그래서 사안에서 보시면 문제 물음을 보면 상기 사례와 같이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 어떻게 취득했어? 부가제척기간이 경과하고 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거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 안 돼. 과세 안 되는데 이게 먼저 깔려 있어야 되지. 취득에 대한 뭐요? 취득에 대한 그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으려면 이 조항이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야지 등록 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배점이 13점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이 물음에 따르면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과세 표준에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려고 했으니 일단은 얘는 어떻게 요 위에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등록 면허세로 과세할 수 있다라는 등록의 정의를 먼저 써주시고 그렇죠? 써주시고 요 다에 해당하는구나. 그리고 난 뒤에 그 밑에 등록 면허세 관련된 뭐 여기 그 과세 표준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써주시는 게 이 배점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됐죠?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써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도 그 내용에 동의를 해요. 뭔가 물어보는 것만 써라. 물어보는 건 실제로 여기서 물어보는 것만 쓰지 배점이 좀 길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쓸데없는 거 쓰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실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지금 사례에서는 그 예외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에 따른 등록은 취득세로 좀 통합되어 있어 원래 과세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에 따라서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과세 표준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정의 파트는 들어가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등록면허세의 이번에 건설기획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 계산 시 적용해야 하는 세율이 뭐냐? 세율 이거는 이거 쓰는 사람도 제가 없다고 봐. 1%고 그리고 그 세율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라 라고 돼 있거든. 실제 근데 1%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건당 다른 거에 그 건당 1만 원보다 적을 때에는 1만 원을 적용하게 돼 있고 최소값을 적용하게 돼 있거든. 됐죠?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까지 왜냐면은 4.2 세율의 적용 방법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이거 맞죠? 이거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1%인데 만약에 1만 원보다 더 적다. 그럼 1만 원 적용해라. 그게 방법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제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그 물음 3번은요. 물음 3번 정도는 이거는 조금 지역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 사실 이거 그 보시면은 등록하기 전이라고 하는 요거는 한 번 정도 언급은 하거든.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등록면허세 제출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접수하기 전까지다. 다만 이제 특허권 관련된 것은 수수료 지급하기까지인데 이 특허권 관련해 가지고는 못 쓰신다 하더라도 아마 요 근본 원칙적인 부분 요거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란의 4번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려는 자가
별표 구호 서식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첨부해야 할 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4가지를 서술하라. 뭔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별표 제9호 서식을 살펴봤더니 거기에 첨부 서류 1, 2, 3, 4 번호도 딱 4개더라고. 4개를 딱 적어 놨더라고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예요. 이거는 참 가르치기도 그렇고 안 가르치기도 그렇고 안 가르치기도 그렇고 아니고 이걸 가르치는 게 이상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실무자가 실제로 이제 저 와이프가 이제 구청에서 일하거든. 이래요. 구청에서 일하는데 내가 이거를 오늘 아침에 보여줬어. 이게 시험 문제인데 이거 알아? 라고 했더니 자기도 모른대.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쓰는 사람이 있었을까 싶어. 내가 진짜 한 7,000명 중에 10명 쓰면 잘 썼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도 10명 쓰면 잘 썼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공부할 필요도 없어. 됐죠? 이거는 공부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소세 봅니다. 개소세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탄력세율하고 잠정세율은요, 실제로 중요한 주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 이거 나오면, 탄력세율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탄력세율이 나오면 잠정세율하고 분명히 같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실제 이건 한도 관련돼 물어봤거든. 뭐 내용 자체는 그건 어렵진 않았다. 그래서 그 오류가 뭐냐 하고 그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탄력세율 적용해가지고 그 경기 조정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혜택 보는 세금과 실제 기본세율 적용했을 때 그 차익 금액이 100만 원이 한도라는 거, 뭐 이 정도는 아마 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이 20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음 2번에 개별 소비세의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2가지를 구분해서 서술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 경우 2가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법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 이게 그 탄력세율의 그 법이거든. 법을 보면 그 과세물품과 입장행위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러면 결국 뭐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기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아마 이걸 이야기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2가지 경우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우와 그 다음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이렇게 크게 2가지를 구분해서 쓰라, 그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 실제로 제가 답도 그렇게 썼어요. 보시면 2가지를 구분하라고 했기 때문에 입장행위의 세율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유가 변동에 따른 경우 요거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세물품 중 잠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을 2가지 잠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을 2가지를 구분하라고 그랬잖아. 대상. 어떤 것을,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잠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느냐. 실제로 그래서 잠정세율 같은 경우에는 기술 선도,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 물품이었잖아. 그래서 보시면 기술 개발 선도하는 과세물품과 환경 친화적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가지를 구분하라고 한 것은 아마 이런 걸 선술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을 2가지로 구분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상을 구분한 거야.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뭔가 70%니 30%니 이런 이야기를 써도 되느냐라는 건데, 배점이 8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써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배점 대비 내용 자체도 좀 작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됐죠? 그래서 아마 이게 답이 이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세 특례 제한법인데요. 조특법은 사실상 이제 위에 내용 사례가 있고 물음 1, 2, 3번인데 물음 1번과 물음 2번과 물음 3번이 좀 독립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독립된 주제 3가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음 1번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원체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 4가지 물었잖아요. 요건, 기간, 비율, 한도. 됐죠? 한도 5억 원이 최근에 생긴 거, 그거까지 조금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무릎 2번 있잖아요. 이게 그 무릎 1번도 사실은 원래 중요한 주제. 실제 실무에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진짜 많이 적용하거든. 그러니까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무릎 2번도 사실상 좀 시의성이 있었어요. 실제로. 왜냐면 제 주변에 이게 제 주변에 이제 동기들 있잖아요. 동기들 일할 때 한 번씩 세무서에 전화가 온답니다. 세무서 전화 왔을 때 이렇게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가지고 조세 감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액 공제 이런 것들 집어넣잖아. 집어넣는데 여기에 밑에 이 감면 배제 사유 있잖아. 여기에 해당하면은 다 배제하더라고. 실제로 보면 이게 그 가로 안에 있는 게 단 조세 특례 제한법 128조 4항을 근거로 무릎에 답할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쓰지 말라는 소리인 것 같아. 내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창업 중소기업을 적용할 수 없는 거에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랬다고.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승계 창업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애초에 원시 창업 말고 뭔가 법인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다든지 옛날에 했던 것을 폐업하고 다시 했다든지 이런 창업들 있잖아. 이런 승계 창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의 원시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뭡니까? 감면해서 배제하라. 창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제하라. 라는 건데 그것도 들어갈 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쓰지 말라라는 취지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감면 요건 배제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거. 걔는 쓰는 게 아니고 얘는 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이게 다 배제시킨단 말이야. 그 이야기야. 바로 그 조세특례제한법 128조 4항. 이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애초에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업 목적보다는 조금 넘어서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왜냐면 실무에서는 이게 지금 핫한 주제거든. 그래서 세무서에서 경정이 많이 나와. 세무서에서 부가처분 나오는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창업해서 나머지 요건 다 부합해. 근데 사업용 계좌 등록을 안 하는 거야. 사업용 계좌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적용 배제입니다 해서 부가처분 나온 거다.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 사업자인데 그걸 가맹하지 않았거나 그러면은 보통 다 부인하더라고. 대체 바로 그 이야기야. 그래서 실제 시의성 있는 내용이긴 했다. 그런데 우리 수업 목적에서는 조금 깊었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야 보시면 사업용 계좌를 해야 할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사업용 계좌 진짜 요새 진짜 핫해. 이 사업용 계좌 등록 관련해갖고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은 가산세뿐만 아니고 지금 이렇게 감면이 배제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거래처에서도 항상 사업용 계좌 반드시 가입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입한 사업자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뭔가 문제가 신용카드 거부를 했거나 현금영수증 거부를 했을 때 그때는 다 면제를 배제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시행령 128조 4항이에요. 사항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긁어온 거거든. 됐죠? 그래서 요거는 쓰기는 좀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법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사례를 보시면 사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양가로 1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가압의 사업장은 그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사업장이다라고 주어졌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사업장이 모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이 아니고 실제로 그 업종을 열거해 놨어. 근데 그 업종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긴 하거든. 근데 우리가 묻고 따질 건 없이 그 업종이다라고 한 거 돼 있잖아. 그래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으로 가입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업용 계좌 가입하지 않은 것처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하는 거는 타당하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가맹을 해야 되는데 가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관청 처분 타당하다. 실제 실무에서 지금 이거 많이 나와. 경정 처분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음 3번이 이것도 참 현금영수증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의 과세특례와 가맹점의 과세특례에 대한 설명을 적용하라. 이거는 이거를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엽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그렇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사업자 과세특례까지 물어보는 건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맹점은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자까지 물어보는 건 조금 너무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다 법상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지금 제가 이제 강사 일을 한 3년 다 돼가요. 3년 정도 하면서 조특법이 항상 이게 그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거였거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좀 했는데 방향성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조세특례제한법을 대비를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사례 1번에 물음 1, 2, 3번이 다 다른 주제라고 같은 주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음 1, 2, 3번 전부 다 독립된 주제예요. 다 다른 주제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은 원칙 복불복이거든. 원칙 복불복이니까 그래도 다행히 또 25점도 아니야. 다행히 20점이야. 이렇게 나와야 돼. 저는 조세특례제한법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시험 문제로 나오면 안 된다 생각하긴 하는데, 뭐 시험 범위니까 뭐 어쩔 수 없죠. 25점도 너무 많았어. 그럼 딱 20점짜리, 요 정도 케이스에 독립된 주제 3개 물어보는 거, 이거는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았고, 이런 걸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만약에 예상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은요, 그 모든 주제 있잖아요. 모든 주제에 제1항 내지 제2항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핥기식. 그러니까, 깊이 있게 말고, 얇고 넓게.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있으면 얇고 넓게 하거나 좁고 깊게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좁고 깊게 하거나 얇고 넓게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만큼은 얇고 넓게 공부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수적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는 앞으로 방향성은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렇게 조금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25년도 이제 강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나름대로의 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주고요. 그냥 이렇게 강사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물론 다른 의견이 있겠죠.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저도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이제 급하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는 이게 그건 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게 여러 군데 알아와 가지고 조금 검증을 할 필요도 있었고 시간이 조금 지날 때까지 좀 기다려 줄 필요도 있었다. 이제 천천히 할 수 있는데 뭐 학생들한테는 제가 봤을 땐 답이 조금 틀리더라도 빨리 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것이 강사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썼고 그다음에 이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영상을 남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남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그런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냥 뭔가 조금 이렇게 좀 깜깜한 거 있잖아. 좀 답답한 마음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 정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영상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험은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요. 다만, 이제 지난 거는 지난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꾸려나갈 것이냐를 이제 고민해야 할 때가 됐어요. 그냥 이제 8월 3일부터 이제 11월 달 이제 발표 때까지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값진 시간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값진 시간으로 만들거나 힘든 시간으로 만든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값진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적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 9월 달에 공부를 해서 내년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다. 만약에 11월 달에 합격을 하면은 그냥 좋게 나는 합격을 했구나 해서 그냥 털고 나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11월 달에 합격을 못했다고 하면 그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9월 달에 이렇게 생산적 활동하고 남들이 놀 때 이렇게 공부를 했던 그것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 해 늦게 간다고 절대 늦은 거 아니고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8월 달만큼은 조금 쉬었다가 9월 달에 다시 한번 저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